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에요. 제 몸에 맞춰진 알람이 아니라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위한 시간에 제 몸이 멋대로 길들여진 결과라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요. 몸을 일으키자마자 삭신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며느리가 벗어던진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잤더니 허리부터 어깨까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파스를 붙인 자리가 화끈거렸지만 통증이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가장 먼저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하루는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채웠어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냄새나는 국이나 찌개를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들 녀석이 어릴 적 먹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제 기억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고 손은 어느새 두부와 애호박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저 같은 늙은 어미에게는 거의 경전과도 같았으니까요. 생선 굽는 냄새가 퍼질 때쯤 방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아들은 제 등 뒤에 대고 어머니 좋은 아침 한마디를 던지고는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바빴어요. 잠시 후 나온 며느리의 표정은 처음부터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아침부터 또 된장찌개예요? 생선까지 굽고 온 집안에 냄새 배게 하고 쏘아붙입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고 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시어미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얼른 밥 먹어라. 회사 늦겠다 하고 식탁을 차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다들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밥을 먹는 건지 화면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차린 반찬은 그저 그들의 무료한 시선을 잠시 머물게 하는 배경에 불과했지요. 며느리는 국에 숟가락을 몇 번 담그는가 싶더니 이내 내려놓고는 요거트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속이 상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괜한 말을 했다가 어머니는 구식이라서 그래요라는 핀잔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손주 녀석들 옷 입히고 준비물 챙겨서 내보내는 일이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할머니, 내 실내화 가방 어디 있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준비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저기서 저를 찾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자기 단장에만 열중할 뿐 아이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소란과 책임은 저 늙은 할미에게만 향해 있었지요. 현관문이 닫히고 모두가 떠난 뒤에야 집에는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청소였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엄연한 제 집이었지만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나이 많은 무급 가사도우미일 뿐이었어요. 오후 내내 허리를 두드려가며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잠시 앉아 숨을 돌리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늦는다며 아이들 저녁이나 잘 챙겨달라는 용건이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냉장고를 뒤지는데 문득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도 가끔은 남이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그것은 제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또 그 자식이 낳은 손주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뻐근한 무릎을 주무르고 있는데 퇴근한 며느리가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제 이름이 들리는 순간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이고 말도 마. 맨날 허리 아프다. 무릎 쑤신다. 아주 노래를 부르시면서 적금 통장은 또 악착같이 붙는다니까? 진짜 웃기지 않니?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돋보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을 가득 담은 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갈 거면서. 아니, 물려주기나 하면 다행이지. 꽁꽁 싸매고 있다가 가시면 뭐 어쩔 건데. 한바탕 요란한 웃음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가슴에 박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마지막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인데 그 푼돈 모아서 뭐 하시겠대. 그러다 병원비로 다 쓰면 자식들만 고생이지.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이나 하나 더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아끼고 아껴가며 붓고 있는 그 적금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푼돈이자 자식 고생시키는 이기심으로 보였던 겁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태주려고 손주 녀석들. 대학 갈 때 등록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아니, 정말 마지막에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손으로 내 장례라도 치르고 싶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마음이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모욕당하고 짓밟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지만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몇백 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이던 젊은 날에나 내 옷 한 벌 사 입는 대신 아들 녀석 운동화 한 켤레를 더 사주며 뿌듯해하던 나. 결혼 반지를 팔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텅 빈 손가락을 보며 그래도 잘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던 나.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관 뚜껑 덮으면 그만. 며느리의 말이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이대로 내가 갑자기 쓰러져 죽기라도 한다면 정말 그걸로 끝이었다. 내 이름 석자, 오숙자의 인생은 어디에도 없이 그저 김진구의 어머니, 박시영의 시어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등바등 모은 돈은 결국 저들의 새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쓰이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내 제사상 앞에서 살아생전 참 고생만 하다 가셨지라며 동정인지 연민인지 모를 말을 짓거릴 겁니다.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살고 있을까? 아니,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오숙자였습니다. 관 뚜껑 덮기 전에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것은 분노나 복수심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삶에 대한 예의이자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깨달음이었어요. 이제껏 남편과 자식, 손주들의 인생에 내 인생을 땔감처럼 태워 불을 지펴주었다면 이제는 남은 장작을 끌어모아 오롯이 나를 위한 온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없는 곳으로 떠날 겁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 없습니다. 며느리의 그 잔인한 한마디는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가장 고마운 독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을 안 쳤습니다. 속은 천불이 끓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감정을 숨기는 데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아침상에는 냄새가 덜 나는 맑은 콩나물국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아들은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가 더 좋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은 이걸로 먹어라 하고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제 조용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두가 집을 나선 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와 자개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과 제 인감도장, 그리고 낡은 적금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등기권리증에 선명하게 찍힌 오숙자라는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다른 건 몰라도 집 하나는 꼭 제 앞으로 해놓고 가야 한다며 신신당부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남편이 제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이자 무기였던 셈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의 전화번호를 찾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제 스스로 결정하고 팔아본 경험이 없었기에 손이 살짝 떨려왔어요. 하지만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는 순간 망설임은 분노로, 분노는 곧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이라고? 그래,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뚜껑을 덮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한번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남자는 제 목소리가 노인의 것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응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팔려고 내놓은 집의 주소와 평수를 말하자 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이 동네에서는 꽤 큰 평수에 속하는 제법 값나가는 주택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당장이라도 방문해서 집 상태를 보고 시세를 상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 전 오후 시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흥분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찾아온 부동산 중개인은 생각보다 더 젊고 깍듯했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위치도 좋아서 금방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내걸었습니다. 가격을 조금 깎아주더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중개인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비즈니스적인 미소로 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혹시 자녀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자식들 허락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며느리의 기분이 유난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과일 접시를 제 앞에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차 바꿀 때가 한참 지났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있는데 승차감도 좋고 애들 태우기에도 안전하고 딱이겠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과일만 깎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새 차 사는데 좀 보태주세요. 나중에 주실 유산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그 애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을 향해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형편 되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죠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과도를 내려놓고 그 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며느리의 얼굴에 떠올랐던 탐욕스러운 미소가 살짝 옅어졌어요.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제 대답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 당연히 그래라 하는 대답을 기대했겠지요. 제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늘 자식들에게 약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애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술만 달싹이고는 이내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년 차값은 너가 벌어서 사거라. 나는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 후 며칠간 집을 보러 오겠다는 부동산에 연락이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없는 시간을 틈타 약속을 잡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을 지우는 것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집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제가 원하는 신속한 거래와는 조금씩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기 위해 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자녀들 학교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오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그쪽도 사정이 급한 만큼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라도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당장 계약합시다. 며느리가 요구했던 새 차 한 대 값을 시원하게 깎아준 셈 치기로 했습니다. 그깟 돈 몇 푼보다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난생 처음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매매계약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중개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잔금 날짜까지 최대한 빨리 잡아주었어요. 제 이름 석자 옆에 인감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함과 체념의 세월에 마침표를 찍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부동산을 나서는 길, 초겨울의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잔금 날짜까지는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차근차근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삿짐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이삿짐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했습니다. 자개장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친정어머니의 유품 몇 가지와 빛바랜 사진첩들, 그리고 사계절을 날만한 제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통장과 도장, 귀중품들은 작은 손가방에 따로 챙겼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푹신한 소파도 며느리가 혼수로 해왔다며 자랑하던 커다란 냉장고도 손주들의 책으로 가득 찬 책장도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차피 물려받을 집이라고 했으니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모두 물려주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집을 팔고 나갈 때 저 가구들을 처분하느라 얼마나 골치를 썩을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는 가장 작은 용달차 한 대를 예약했습니다. 제 인생을 옮기는 데에는 그리 큰 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날은 주말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차린 밥을 먹이고 싶다는 어미로서의 미련인지 혹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는 집행관의 심정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볶고 생선전을 부쳤습니다. 평소라면 냄새가 난다고 질색했을 며느리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웬일이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젓가락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손주들은 그저 진구성찬에 신이나 제잘거리기 바빴어요. 저는 거의 먹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밥그릇에 갈비찜 한 점을 더 올려주고 손주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길을 떠나기 전 가족들의 모습을 눈에 하나하나 담아두려는 사람처럼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따뜻한 녹차를 한 잔씩 돌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쉰 뒤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이 집 팔았다.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듯 느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밥 먹다가 체하겠네. 저는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표정을 살핀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품속에서 얼마 전 받아두었던 매매계약서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달 15일이 잔금 날이다. 그 전에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게야. 계약서에 찍힌 부동산 직인과 제 도장을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계약서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미치셨어요?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그 애를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내 집을 파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야 이 집은 당연히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니까요. 저희 인생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팔아버리면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요?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고래고래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며느리 말 좀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은 내 마누라나 시키거라. 그리고 너가 살 집은 너가 벌어서 구해야지. 왜 늙은 어미한테서 찾고 있어? 내가 내 집까지 책임져줘야 할 의무는 없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거의 발악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집 한 돈 내놓으세요. 우리가 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에 대한 보상은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집에 얹혀 살면서 저를 무급 가사도우미로 부려먹고 제 재산을 자기 것인 양여기던 애가 이제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너가 날 모셨니? 내가 너희를 건사했지. 착각도 유분수구나. 그리고 그놈의 관 뚜껑 타령하던 애가 돈은 뭐하러 받아가려고? 어차피 너도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일 텐데. 제 입에서 관 뚜껑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 애는 잠시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다가 이게 정말 하는 말과 함께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는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울음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제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너머로 제 심장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삿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그 자체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설득하려 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짐을 정리하고 새로 이사갈 곳의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 저는 아침 일찍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약해둔 작은 용달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제 젊은 날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있던 이 공간과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 내외가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게요? 저희랑 같이 살기 싫으시면 저희가 분가할게요. 제발 집 한 돈은 저희 주세요. 네. 아들의 마지막 애원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너도 내 가정을 책임질 나이다. 이 어미는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잘 살아보거라. 제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새로 정착한 곳은 강원도 속초,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아파트를 떠나 탁 트인 동해를 마주하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전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가지와 작은 소품들이 전부였기에 정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평생을 북적이는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겁니다. 창가에 작은 흔들의자를 놓고 제가 좋아하는 난초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누구의 취향도 고려할 필요 없이 오직 나를 위한 공간을 꾸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집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무렵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또한 제가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저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의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나 속초에 있다. 속초요? 거기서 지금 혼자 유유자적 바다 구경하고 계신 거예요? 제정신이냐고요? 당장 집 한 돈 내놓으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기 전에 위자료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너희를 건사한 값은 얼마면 되겠니? 하고 되묻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위자료라. 그럼 너는 내게 위자료를 얼마나 주어야 할까? 내 청춘과 맞바꾼 기나긴 세월에 대한 값 말이다. 뭐라고요? 이제 끊는다. 앞으로는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말거라. 나도 내 인생이 바쁘다. 저는 며느리가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애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긋지긋한 관계의 족쇄를 끊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시영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저는 그 문자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닌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누군가의 아침밥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마시는 커피는 제가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했습니다. 오후에는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중앙시장을 어슬렁거리며 구경했습니다. 펄떡이는 생선들과 싱싱한 채소들,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